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는 초기 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유치 전략 및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김건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입니다. 지난 강의 서머리를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유형,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투자자들의 생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분들의 심사 포인트,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IR 자료를 볼 때 어떤 포인트로 보시는지 그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찾아 나설 것인가, 나에게 맞는 투자자, 나에게 투자를 할 만한 투자자들을 찾아 나서는 방법들 팁을 드리고요. 눈여겨볼 만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과 협상을 할 때, 투자 협상을 할 때 또 어떻게 또 가치 평가를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서머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강의 때 3가지 내용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예술, 문화 창업도 기술이 결합될 때 비로소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예술이 융합 콘텐츠가 되려고 하면 기술이 결합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비즈니스, 그래서 비즈니스로서 가치가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지원 사업도 잘 선정되실 수 있고 투자 유치도 받으실 수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콘텐츠 스타트업, 콘텐츠 비즈니스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세는 그냥 콘텐츠가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라는 것은 ICT 기술, 그러니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붙어야지 디지털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께서 지금 엑셀러레이팅을 받으시는 주최기관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되셨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ICT 기술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고 한 단계 검증된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지금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랑을 얼마든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혁신 BM과 기술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과 BM이 만나서 엣지라고 하죠. 요즘에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엣지라는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서리, 날이 서 있는, 그러니까 뭔가 반짝반짝이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예술 창업이든 문화 창업이든 콘텐츠 창업이든 기술 창업이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은 고유한 의미의 테크, ICT 기술도 의미할 수 있지만 다른 남과 다르게, 다른 창업과 다른 스타트업과 다르게 뭔가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요소라고 하면 그것들이 기술이라고 총칭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 사전에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봤더니요. 여러분들 다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는 갖추신 거예요. 대부분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BM 이렇게를 갖춰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기술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 유치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 투자자들을 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분들이냐? 여기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엔젤, 소형 VC, 일반 VC, 일반 금융권, 공공기관 직접투자, 일반 법인 이렇게 표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의 사업화 단계가 진척이 될수록 또 투자 규모가 더 커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아야 받을 수 있거든요. 투자자를 알아야 여러분들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투자를 아마 받으시려고 하면 엔젤, 소형 VC, 일반 VC까지가 아마 대다수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젤에는 개인 엔젤 그리고 전문 개인 투자자 이렇게 구분될 수 있을 텐데 개인 엔젤도 두 종류로 일단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준은 등록됐느냐 등록되지 않았느냐. 등록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느냐,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등록이 됐느냐 등록되지 않았느냐
이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엔젤이면 엔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그 엔젤 투자가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금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등록된 엔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투자금에 매칭해서 엔젤 매칭 펀드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격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렇다면 그냥 쉬운 말로 이왕이면 등록된 엔젤한테 투자를 받으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고 여러분들한테 투자하시겠다고 하는 아주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왕이면 엔젤협회에서 교육 이수를 받고 적격 엔젤이나 전문 엔젤이 등록된 이후에 투자를 하시면 훨씬 양자가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등록된 엔젤도 두 종류로 나뉩니다. 제가 적격 엔젤이라는 표현, 전문 엔젤이라는 표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적격 엔젤이라는 것은 등록 엔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하루 정도의 교육 이수를 받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 실적이 꼭 입증되지 않아도 적격 엔젤로 등록돼서 활동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전문 개인 투자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기간 내에 투자 실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교육도 상당히 며칠 동안 상당한 교육비를 내고서 이수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비등록 엔젤, 등록 엔젤, 등록 엔젤한테 투자를 받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등록 엔젤 중에 적격 엔젤, 전문 엔젤 이렇게 나뉘는데 전문 엔젤한테 투자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디 네트워킹 데이나 어떤 IR이나 데모데이에서 만났다. 근데 그분이 엔젤 클럽에 활동을 하시고 명함을 받더니 아니면 여쭤봤더니 본인은 전문 엔젤 투자가다 라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그분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럴 만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더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여러분들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투자형 뿐만 아니라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도 사실은 받을 수 있었어요. 크라우드 펀딩이 원래 가장 많이 일어났던 유형이 문화 콘텐츠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테크형 콘텐츠 스타트업들이거든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은 조금 순수에 가까운 콘텐츠, 말 그대로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영상을 만드는 그런 분들이 펀딩을 받았던 그런 플랫폼이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형,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에 조금 더 적합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그냥 개인적인 엔젤 투자가들을 좀 넘어서 보겠습니다. 네, 엔젤들이 모인 엔젤 클럽들이 있고요. 이 엔젤 클럽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엔젤 클럽도 등록된 것들만 벌써 수백 개예요. 근데 이 수백 개 엔젤 클럽 중에서도 좀 활동이 왕성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왕성한 곳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봤을 투자가 유형, 바로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입니다. AC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엑셀러레이터들이 초기 창업을 전문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법인형 엔젤, 회사가 된 엔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 창업 투자의 가장 큰 주축을 담당하고 계신 역할을 하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도 다 똑같이 엑셀러레이터지만 한 300개가 넘죠. 400개에 육박하고 있는데 똑같이 투자할 수 있는 의지와 여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분들도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 구분법은 바로 그분들이 개인 투자 조합을 가지고 있느냐, 펀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이제 넘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울산, 대구, 경북 이쪽에 계시다고 하면은 그쪽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의 산단이나 창업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경력 기술지주회사가 있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연합체로 있는 곳도 있을 거고요. 그것들이 펀드, 조합을 가지고 있거나 팁스 운영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펀드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꼭 투자 유치를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투자가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울산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또 울산 지역에서 지금 엑셀러레이팅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돼서 뭔가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좋은 위치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활용하시고요. 자, 이 뒷단에는 이제 VC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곳들인데 지금 제가 봤더니 여러분들 테크도 이미 훌륭하게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엑셀러레이터 엔젤을 넘어서서 VC로 바로 가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창투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셀러레이터나 엔젤이나 VC나 똑같습니다. 투자 조합이 있어야 되고 펀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고 그리고 아직 투자금이 남아있는 그런 조합과 펀드를 가지고 있는 곳에 들이대야 된다. 첫 번째 그걸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펀드가 있고 돈이 남아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비즈니스에 맞는 펀드에 들이미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뒤에도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렇게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문 개인 투자자 이제 말씀드렸죠. 전문 개인 투자자가 되려면요, 여러분들 최근 3년 이내에 1억 원 이상의 엔젤 투자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치고는 네. 재력도 그래도 조금 있고 투자를 실제로 집행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정말로 조금 그냥 지나가시는 인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가까운 인연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엔젤 클럽 같은 경우는 고벤처 엔젤 클럽, AI 엔젤 클럽 또 기타 등등에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예시로 되어 있던 엔젤 클럽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미 수많은 엑셀러레이터들을 한번 이렇게 조회해 보셨을 거고 또 만나보신 분도 있었을 거고 그렇던데 뭐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퓨처플레이, CNT 테크 이런 곳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훌륭한 엑셀러레이터들도 분명히 있죠. 프라이머도 있을 거고요. 스파클랩스도 있을 거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제가 짐작하지만 엔젤, 엑셀러레이터, VC 이 구분도 조금 아직은 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초기 스타트업한테 투자를 할 분들은 엔젤 클럽 그리고 엑셀러레이터까지인데 이 이후에 또 아니면 때로는 조금 더 앞단으로 투자하는 수도 있죠. VC 같은 경우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드 투자 유치 이후에 VC한테 프리-A 시리즈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좀 이제 알아두실 것들 여기 있는 리스트들을 한번 눈에 그냥 보세요. 네, 눈에 한번 보시면 되고 요즘에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맨 박스 아래에 있는 유한 책임회사 LLC형 VC가 있어요. LLC형 VC. 특히 여러분들 대구 경북 지역에는 누가 있냐면요. 인라이트 벤처스라는 아주 좋은 LLC형 벤처 캐피탈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만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네, 인라이트 벤처스 한번 검색하셔갖고 거기가 어떤 곳이구나. 거기를 좀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 볼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해외 펀드 운용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 기사를 봤는데 예전에 이제 사모펀드들이 투자를 좀 큰 기업들한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벤처기업, 스타트업한테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멘토링 해드리고 있고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클라이언트 스타트업 대표님들만 봐더라도 지금 엔젤도 아니고 엑셀러레이터도 아니고 VC도 아니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사모펀드 PEF에서 첫 투자부터 수십억 규모로 수억 원 규모로 투자 유치를 검토받고 있다. 지금 미팅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요즘에 유독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네. 특히 어떤 컨셉으로? 메타버스 컨셉, 메타버스가 핫하긴 한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컨셉으로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개발자가 확보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을 지금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 나서고 혈안에 되어 있는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들이 지금 모니터링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절대 소문내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자, 이제 엔젤 엑셀러레이터 VC만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신기사라든지 금융기관들이라든지 경영창명 PEF도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라는 것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훌륭한 테크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앞단계를 뛰어넘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 써 있는 곳들이 막바로 만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하시고요. 여기 지금 신기술 사업금융 전문회사, 신기사라는 곳도 이름은 지금 한번 딱 기억해 두십시오. 신기사 할 거예요. 창업 생태계 돌아다니시다 보면 신기사 할 건데, 신기사가 뭐야? 라고 하지 마시고, 자, 신기사는 신기술 사업 금융 전문회사라고 하고, 정리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엔젤은 자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엔젤은 자본금이 당연히 없습니다. 회사가 아니니까요. 엑셀러레이터는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이 되려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은 최소 2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지만 VC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신기사는 1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자, 신기사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존재들보다 훨씬 자본금도 크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든 융자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에게 자금을 조달해 드릴 수 있는 아주 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써 있는 미래에스캐피탈, 포스코 기술투자, 하나벤처스, 요즘에 포스코 기술투자, 하나벤처스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기 벌써 컨택 어렌지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주목을 하시고요. 사실 지금은 롯데 엑셀러레이터에서 롯데벤처스라고 이름을 바뀐 롯데벤처스도 좀 엑셀러레이터도 등록되어 있고 신기사라도 등록되어 있고 둘 다 등록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기타 금융기관 여기 써 있는 것들, 예시 EX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눈으로 싹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이런 곳들한테 연락이 왔다.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한다, 이런 분들이 초청되는 행사가 있다 하면 꼭 한번 컨택하시고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스톤브리지 캐피탈, 프리미어 파트너스, IMM 이런 곳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투자가 유형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전문 투자가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적 투자가가 아닌 재무적 투자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곳들은 공공기관이 한쪽에 있고 일반 회사, 일반 법인, 요즘엔 CVC라고 하는데요. 네, 요 존재들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벤처 투자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제가 엔젤 매칭 펀드 얘기를 들었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엔젤 매칭 펀드를 실질적으로, 네, 이 관할하고 있는 곳이 한국벤처투자, 한국엔젤협회, 이 양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곳이 원래 뭘 하는 곳이냐면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VC들한테 자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총괄 기획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VC한테 그 펀드를 맡겨서 위탁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투자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조직을 보게 되면은 투자팀 인력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늘려갔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도 한국벤처투자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빠져서는 안 되는 창업 생태계의 중요한 존재들이 있죠. 바로 기보신보라고 불리는 곳들이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인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보신보하면 기존에는 그냥 보증서 끊으러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증서만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지금 투자팀들이 있고요. 직접 투자들도 일부라고 표현도 빼야 될 정도로 굉장히
왕성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와 보증, 융자 연계를 하는 복합 상품들도 복합 자금 조달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본의 아니게 홍보하는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신보의 스타트업 네스트, 기보의 벤처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거든요. 신보와 기보에서 엑셀러레이터를 모집을 해서 위탁 운영을 줘요. 그래서 선발을 해서 엑셀러레이팅도 하게 되고 또 투자도 하고 융자도 보증을 통한 융자도 하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신보와 기보가 이렇게 조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신보 기보를 그냥 접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왕이면 신보의 스타트업 네스트, 기보의 벤처 캠프에 참여, 선정이 되셔서 요들 기간에 접촉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좀 좋게 보증을 좀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금 더 좋게 되고요. 금액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좀 어떤 보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낮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신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서울 같은 경우는 구마다 이렇게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일반 지점이고요. 일반 지점은 여러분들과 같은 초기 창업가가 아니라 그냥 벤처기업, 중소기업 또 그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더 큰 곳들도 가도 되는 곳인데 여러분들 같은 초기 창업 기업들은 그냥 일반 지점에 가시지 마시고요. 스타트업 지점에 가세요. 스타트업 지점에 이름은 명칭은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스타트업 전용 지점들이 따로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있고요. 여러분들 울산, 경북, 경남 쪽에서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쪽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유리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유리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신보에 기본적으로 보증융자, 보증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보증서를 끊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출이 있던가, 어떤 기술 특허가 있던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인가를 그분들한테 제출할 수 있어야지만 좀 심사를 그분들도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왕이면 잘해줄 수 있는데 초기 스타트업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실적이 있기도 어렵고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신고돼 갖고 나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컨대 재무제표 같은 것들이요. 근데 재무제표가 물론 분기 단위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정식으로는 연말에 이렇게 딱 끊겨서 나오잖아요. 약간은 랩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시차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이런 초기 기업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증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점 그리고 그런 상품을 갖추고 있는 곳에 가셔야지만 엉뚱한 곳에 가서 시간 낭비를 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법인일 텐데요. 여기 지금 네이버 D2SF 그리고 GS 홈쇼핑이 한때 지금도 많이 하죠. 특히 네이버는 지금도 많이 하고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했던 곳인데 요즘에는 살짝 조금 덜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도 훌륭히 많이 하고 있고요. GS 리테일로 이름을 바뀐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곳들도 지금 워낙 튼튼하고 큰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장기적으로 미래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측면에서 지금 스타트업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 모으고 있다고는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VC나 엑셀러레이터 아니라 이런 일반 법인 CVC한테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아까 여러 투자자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법인, 펀드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걸 왜 나누느냐? 여러분들 투자 계약은 제가 볼 때 결혼과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죠. 혼인 서약서 쓰지만 아무튼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하잖아요. 아무튼 투자 계약은 결혼인데 결혼과 다른 점이 있어요.
결혼은 한 사람하고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는 여러 명하고 결혼할 수 있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혼인할 수 있어요. 네. 아까 시리즈 투자라고 했잖아요. 투자 단계별로. 그런데 과연 이렇게 여러 명하고 결혼하고 계속해서 결혼하는 것이 꼭 좋기만 한 것일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어떤 측면? 여러분들 연애하고 결혼할 때도 상대방, 결혼의 배우자 잔소리 많이 듣잖아요. 서로 이렇게 좀 간섭도 많이 하고 결혼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괴로울 때도 있죠. 마치 그래요. 이 투자도 투자금이 들어올 때는 참 좋은데 투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투자금만 돈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나의 지분을 나눠 갖고 지분을 나눈다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보통주 투자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나의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회사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한 사람한테만 투자 받아도 힘든데 이렇게 여러 명하고 한테 받아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받아보세요. 그러면 쉽지 않다.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왕이면 단순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왕이면 개인들이 다수가 한 명 다 투자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보다 엔젤 투자를 받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개인 투자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형태에 있고 그 개인 투자 조합이 나한테 투자를 하는 형태가 훨씬 좋다.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컨대 이해관계자가 적을수록 좋다. 네, 이왕이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박스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있는 박스에 있는 숫자는 예시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어요. 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테크가 좀 있는 괜찮은 테크가 묻혀져 있는 곳들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 더 나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런 투자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갈수록 조금 더 금액들이 커지고 있죠. 밸류도 좀 좋게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단계가 초기, 중기, 후기로 되어 있고 초기는 보통 시드, 프리-A를 의미하고 있고요. 시드 같은 경우는 엔젤과 엑셀러레이터들이 그렇게 많은 돈 투자금을 들이고 있진 않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1, 2억 정도 수준이고 그 이상 되는 금액은 거의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기업 가치는 40억 원까지라고 물결을 쳤을 뿐이지 40억이라면 상당히 고밸류입니다. 10억, 20억 밸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A 같은 경우는 엑셀러레이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VC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른 어떤 기관 투자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5억 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 테크가 묻어져 있는 경우에는 5억 원, 10억 원 정도 되고요. 또 처음에 5억 원 이렇게 처음에는 5억 원이었다가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재투자가 돼갖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 가치도 여기서 40억에서 100억 원으로 물결에 쳐 있죠. 이거는 업종, 업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성과별로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프리-A 하면 요즘엔 그래도 한 30억 전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20억, 30억 최소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PEF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 물결을 20억에서 40억 원으로도 받지만 5억 원, 10억 원짜리 시리즈 A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도 뭐 100억에서 250억까지 걷지만 뭐 아주 적게는 30억, 무난하게 보면 50억에서 100억 사이 시리즈 A도 있을 수 있어요. 프리-A와 시리즈 A는 뭐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시리즈 B가 정도 되면은 시리즈 B, C, D 이렇게 되면은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죠. 네, 뭐 투자 금액 규모가 뭐 5억, 10억 원 이렇게 되는 시리즈 B, C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최소 뭐 20억, 30억 진짜 최소. 그래야 갖고 뭐 50억, 100억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 가치는 수십억, 수백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국내 기준이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국내에서 스타트업을 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불리한 것도 있어요. 좋은 거는 우리 이렇게 좋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국내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창업 생태계의 환경이 있는 반면에 좀 투자 라운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떤 중국이나 중국 옆에 있는 나라 중국 중화권만 보더라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크거든요. 여러분들과 우리나라의 수준에 비해서 뭐 10배 이상은 커요. 기업 가치도 그렇게 더 잘 쳐주고 투자 금액도 그렇게 더 커지고 손해를 보시긴 하지만 좋은 면도 있고. 네. 그럼 요지는 여러분들도 글로벌 컨셉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하면 꼭 투자를 국내 투자가한테 받아야 되느냐? 그런 꼭 고정관념은 가지실 필요 없잖아요. 발상을 전환해 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예컨대 외국에 있는 엑셀러레이터한테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거기가 좀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곳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설사 조금 적은 금액이고 조금은 낮은 밸류라고 하더라도 훨씬 좋은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에 있는 엔젤 투자가 외국에 있는 엑셀러레이터, 외국에 있는 투자가한테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글로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장 찍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조력자가 되어 주실 거잖아요. 파트너가. 투자자이자 파트너가 되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파워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 글로벌 투자를 유치를 시도해 보는 것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단계별로 투자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젤 투자가 엑셀러레이터들을 초기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면요, 이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가 특별히 없어도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실적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팀의 역량, 팀빌딩의 역량이 훌륭하고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가능성이 있고 뾰족하고 거기에 기술도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분들은 조금 더 그 뒷단에 있는 중기, 후기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엔젤부터 엑셀러레이터, 기술지주회사, 네, 이런 것들 주목하시고요. 이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창업자 대표님에 주목합니다. 대표님이 어떻게 살아오신 분인지, 어디서 공부하셨고, 어느 회사를 다니셨고, 어느 연구원을 다니셨고, 그리고 지금 핵심 멤버, 같이 팀빌딩 하려고 했던 분들이 누구인지, 개발자가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체크포인트입니다. 체크포인트.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들 초기 투자가들한테 조금 어필을 하시려고 하면 투자를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초기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검증하려고 하는 가설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엔젤 엑셀러레이터가 투자금을 주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런 가설이 있고요. 그런 가설을 통해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지금 테스트해 봐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체크해서 가져와 볼게요. 네. 그리고 그때 체크해 봤을 때 이런 지표들을 보여드릴게요. 돈과 관련된 지표들은 이런 것이고요.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성과 지표로 저는 생각할 거예요. 한번 정의를 내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추출해서 실험을 해서 테스트를 해서 가져와 볼게요. 그것들을 잘 제시하고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하다. 이것만 보여주시면 아주 훌륭한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VC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그래도 엑셀러레이터 중에서 조금 상위 레벨의 엑셀러레이터, 특히 팁스 운영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앞서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비즈니스 모델이 좀 검증되었기를 바라고 어떤 서비스를 했을 때 어떤 가입자, 이용자율, 뭐 어떤 이런 것들, 이용자와 관련된 지표, 또
매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환율에 관련된 지표, 또 어떤 돈과 관련된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서 가져오기를 바래요. 아무것도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것보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실행해 봤어요. 실행했더니 이런 결과값이 나왔어요. 라고 하고, 당신이 VC분이, 심사영님이 VC에서 더 투자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더 마케팅도 더 많이 할 거고요. 홍보도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투여를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급성장을 시켜볼게요. 확대해 볼게요. 요거가 그럴듯한 곳. 그럴듯한 곳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입니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값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러한 지표가 나왔는데 그 지표가 그냥 이번 한 번뿐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가능할 거다. 그리고 더 확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수 있으면 땡큐. 아주 고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것들이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조금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면 아주 고마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죠. 그리고 이왕이면 투자 유치 명분과 논리의 근거가 모호한 가치 창출이 아니라 객관적인 영업 성과와 구체적인 기술 개발 상황에 대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모호한 가치 창출이란 뭐냐면 때로는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돈이 아니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가 아니라 이 투자 유치를 위한 미팅 자리나 IR이나 데모데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 주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소셜 벤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을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래요. 저희 놀랍습니다. 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제가 돈 그렇게 너무 밝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돈을 뭐 싫어하진 않지만. 그런데 지금 투자 유치를 위해서 온 자리잖아요. 돈을 달라고 하는 자리인데 돈을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의연하게 말씀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큰일 날 말씀이십니다. 그런 의연함은 이런 IR 자리에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기술이 좋다, 내가 영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앞단의 계획뿐만 아니라 앞단의 계획만 제시해서는 VC의 장벽을 넘기가 힘듭니다. 내가 기술 개발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영업도 팔로도 내가 그냥 이렇게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업 대상들이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내가 여기는 만나봐서 이런 성과를 냈고 여기 지금 아직은 못 만나봤지만 이렇게 언제까지 만나볼 거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